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요새 반도체 시장 되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요거 차트를 잠깐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졌고요. SK하이닉스가 26%,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24%, D램 ETF가 23%, SOXX가 마이너스 14%,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나스닥이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S&P 500 이런 것들은 한 2%에서 5% 조정이 많이 없죠. 뭐 이 정도는 1년에도 몇 번씩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변동성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메모리 쪽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마이크론도 저번에 되게 좋게 나왔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영업이익이 분기에 89조라는 진짜 이 정도면은 전 세계 기업 유례가 없는 정도 아닌가요? 엄청나게 네, 맞습니다. 나왔는데 주가는 왜 빠졌을까요? 네, 그게 이제 뭐 셀도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실적이 이렇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없으면은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을 거두기도 어려운 것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뭐 하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수주를 받은 물량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그것이 원청보다 더 높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시장에 그 이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웅달님 개인 의견 어떠세요?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못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기업이 이렇게 이익이 좋다 하더라도 뭐 엔비디아의 시총을 넘는다거나요. 뭐 여기서 더 많이 시총이 올라가서 막 그렇게 유수의 기업들하고 어깨를 견주는 것까지는 제가 이제 한국 기업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 한계가요. 예를 들면은 이게 기업의 주가라는 게 물론 이익의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그 근저에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 수수들이 재편이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이제 HBM 같은 쪽이 주목을 받기 때문에 워낙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구형 반도체 라인까지도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까지도 지금 올라가서 이 정도 이익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익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 정부에서 아니면은 빅테크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지속적으로는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도 그 CXMT라고 해서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국을 지금 타전해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갖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한계 그런 것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은 엔비디아가 사실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벌지만 시총이 큰 게 문제다. 그래서 음, 뭐 한계가 어느 정도 상한이 있는 것 같다.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에 맞게 이렇게 주가가 그만큼 뭐 예를 들어 400달러까지 올라가서 뭐 10 트릴리언까지 갔다. 뭐 예를 들어서요. 주가가 엔비디아가 10 트릴리언을 찍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상한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음, 엔비디아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에 있는 자금을 조금씩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빅테크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이제 인프라를 까는 거고요.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B2C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벌 기업들은 빅테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낸 건데 이제 빅테크까지도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시총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는 폭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빅테크를 살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빅테크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 분들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네, 매그스 빅테크도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도체랑 빅테크랑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7대 3, 뭐 6대 4 다 좋다. 8대 2도 좋다. 뭐 5대 5도 좋고요. 그래서 같이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다 드리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매그스는 꽤 주가가 조정받지 않고요. 꽤 좋습니다. 그 바닥 대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가 오를 때 매그스는 조정을 받다가 이제 반도체 조정을 받을 때 매그스는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6, 7%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몰빵을 하고 베팅하기보다는 같이 모아가는 게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웅달님께서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메모리다. 거기서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는 또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뭐 MS, 아마존, 뭐 구글 메타 이런 데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해서 바이어잖아요, 그들이. 그들이 사줘야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들이 계속 AI 데이터 센터에 돈을 계속 때려붓게 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유일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길게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CXMT 같은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미국에 뭐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또 엄청난 제재는 아니거든요. 그 메모리 쪽은 구형 메모리, 뭐 DDR5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최첨단 뭐 블랙엘이라든지 HBM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미국이 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플도 로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을 그래도 견제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보는 거지. 뭐 마이크론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창신 메모리 기업도 있고 해서 물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이고 뭐 기술 격차라든가 이런 거를 중국 기업들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판을 까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예 2인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그리고 또한 그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독보성, 희소성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강한 파워를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정학적으로도 우위를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제로 그 불만을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너무 큰 이익을 얻다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TPU라고 해가지고 자체 칩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 워낙 엔비디아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TPU 얘기가 나와도 약간 조정을 받지만 또 주가는 오르게 되고 구글은 또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게 되고 이런 구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압도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2인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물론 점유율 차이가 엄청 많긴 하지만 AMD가 2인자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었나요? 2인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격차가 너무나도 이제 어마어마하니까요. 지금 한 자릿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 아,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AMD가 뭐 칩 자체는 성능으로 뭐 따라올 수 있긴 한데 이제 쿠다라고 해서 개발자들 생태계까지도 이렇게 넓혀서 보면은 플랫폼적인 성격까지 보면은 뭐 AMD는 아직 그 차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영역을요. 침범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현 시점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비싸고 점유율을 앞으로는 좀 빼앗길 위험이 있다라고 봐서 제 생각엔 멀티플을 좀 적게 받는 것 같고
AMD는 물론 좀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실적에 비해서 사실 되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 그러면 그건 시장에서 AMD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가 오히려 저평가로 그 음, 시장이 그 많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서. 근데 이러다가 행보디아라고 하더라고. 예, 예, 예. 이러다가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 예,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제 190, 200불 깨졌을 때 저는 이제 괜찮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한 190달러 초반, 180달러에서 190달러 그 중간이 그 121선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매수했으면 요때죠. 예, 요때 매수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좀 드렸습니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분할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무난하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뭐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조 달러 정도 된다고 치면 두 배가 되면 10조 달러잖아요. 네. 이게 그 20조 달러가 돼야 이제 한 300% 정도 기대 수익이 되는데, 아, 시총을 생각하면 진짜 솔직히 너무너무 무거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개별주 투자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주가가 위로 뭐 100%, 50% 오르면 좋긴 하지만, 이제 보통 월가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한 15%, 30% 정도 이렇게 위로 상향되면은 이제 바이나 스트롱 바이 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미 250불 정도를 그쵸? 240불 정도를 한번 찍었었고, 거기서 지금 이제 200불대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5% 조정 받은 거니까요. 또 올라갈 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른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게 엔비디아가 우선 가주지 않으면은 주가의 상방은 제한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만약에 엔비디아가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막 과거처럼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더 중소형주로 가서 엔비디아가 좀 횡보를 할 것 같고 상방이 좀 막혀 있는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아예 이제 조금 더 작은 중소형주에서 뭐 약간 순환매 느낌으로요. 그런 걸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좀 리스크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D램 ETF 다 조정 지금 2, 30%대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씩 이런 거 모아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또 이익도 다 지금 좋게 나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보다, 다른 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네. 요즘에 서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착해졌는데 네, 62불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게 한동안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서클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고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 자체가 고변동성이라서 이제 전제 자체를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엔비디아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과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우선 실적이 지금 안 나옵니다. 실적이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 사실 뭐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할 말도 없고요. 여기서 갑자기 두 배가 된다고 해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이더리움은 더 안 좋죠. 그리고 내부자들도 많이 팔고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OUSD 같은 그런 연합체 경쟁자도 생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가격이 빠졌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서클 같은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트코인 투자할 때도 한 4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클도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으로 보면서 최소 4년 주기로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아직은 뭐 실적도 없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0.3조 달러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데 이제 이게 2030년까지 한 7배에서 12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4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팽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뭐,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20만, 30만 달러가 가지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막 10배 이상씩 크면은 300불 넘지 않을까요? 음, 네. 근데 이제 이것만 바라보고 투자하면은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지금 투자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편되는 것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움직일 거고, 실제로 불과 한 4개월 전만 해도, 4, 5개월 전만 해도 IPO 그 시초가보다도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으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초고변동성 주식들은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를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전체 100% 포트폴리오 중에 0.5%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그러니까 진짜 없다 손 치는 거죠. 얘네가 1%가 없어도 99%가 올라가 주면 1%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가 이렇게 만약에 300불이 가면 되면 5배 이상 오르는 거면 1% 비중이 5%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꽤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 3,500개 정도를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비트코인은 오히려 많이 안 빠졌는데 이게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스트래티지 본주를 사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본주는 오히려 빠지고 했던데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비트코인 매도가 악재라고 우선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보이고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MSTR하고 비트코인은 29년까지 가져가는 거를 전제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다음 달이든 뭐 심지어 2027년까지를 얘기하고 이런 것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정직하게도 과거 사이클 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뭐 반등을 주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어떤 뉴스를 갖고 와서 엮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영양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아온 패턴으로 인해서는요. 그래서 좀 유의미한 뭔가 패턴의 큰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사이클로 보면서 길게 길게 보고 가면서 지금 이제 다음 반감기, 5라운드 사이클의 반감기가 28년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1년 6개월 전이 매수 타이밍이고 1년 6개월, 12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가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올해,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한 8월? 다음 달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좋은 거죠, 사실. 패턴대로 음. 가면은요. 그리고 이제 매도는 29년 10월 전으로 해가지고 뭐 한 4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매도가 나오면은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워낙 사이클대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상에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든 뭐든 뭐 이제 우선 그거를 딱 먼저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만 개를 팔든 3만 개를 팔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84만 개나 갖고 있고 거기서 뭐 2만 개 팔든 4만 개를 팔든 심지어 10만 개를 판다고 해도 저는 크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이제 너무 소중히 여기는 소위 이제 맥시멀리스트 같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배신감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매도를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아무래도 출렁출렁 할 거고 또 여론에서 그거를 다 이제 받아쓰기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20만, 30만, 40만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국 이 과거들도 굉장한 스트레스 그냥 하나의 추억 뭐 그 정도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기업 중에 뭐 비트마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특히 비트마인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비트마인 같은 애는 가장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미래가 100%는 아니니까요. 소액 투자하는 거는 투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음,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만약에 지금 저희 만약에 저희 거인의 정원에서 나온 책들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이런 책들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리고 네.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 이런 거 보면은 앞으로의 금융이 나아갈 때 있어서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USDC, USDT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RWA의 거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정말로 그 책의 내용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된다면은 많이 오르겠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포트의 1%, 0.5%를 담아서 뭐 5배, 10배 뭐 이런 수익률을 노려보는 게 더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MNAV가 한 0.7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때 한 1%, 포트폴리오의 한 1% 정도는 비트마인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네, MSTR을 1% 담고 비트마인은 0.5% 담으면 좋지 않을까. 음, 조금 더 네. 조심스럽게. 네, 왜냐하면 비트마인,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냐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10월 전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앞에 4자도 될 수 있고 5자도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음, MSTR 진짜 60불, 50불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비트마인은 아마 여기서 더 가루가 될 거예요. 진짜 99%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감당이 가능한 한 분들은 뭐 담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감당 가능한 것 같지만 막상 그 닥치면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트코인도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0.5가 아니라 0.1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담더라도 정말 소액으로 담아야 되고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 담고 진짜로 지갑 같은데 아니면 지갑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진짜 계좌 막 비밀번호 틀려가지고 안 볼 자신이 있어가지고 한 뭐 안 3년 쓰는 계좌에 지나가지고 예, 3년 지나서 열어볼 각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3년 지난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한 2년 정도 있다 까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 매도를 이번에는 웅달님 좀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그러면 뭐 반도체나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뭐 그런 암호화폐들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신 걸로 아는데 매도 전략에 대해서 좀 앞으로 가이드라인 네,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마라 같은 것도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마라도 최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오늘도 한 20%가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일부 또 덜어내고 또, 근데 어제 그저께는 또 11불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럼 그럴 때는 좀 담고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 팔고 다 사고 이러진 않고 이런 초고변동성 자산들은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적절하게 팔아줘야 되더라고요. 그렇지 음, 않으면은 이거를 다 견디면서 가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라도 이게 삭팔삭팔 하면서 이제 꽤 수익률이 이제 거두고 조금씩 조금씩 거두고 있는데요. 뭐 20%가 오르든 30%가 오르든 그건 이제 개인의 기준에 맞게 이제 하면 좋은데 이제 헤지펀드에서 많이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한 30% 오르면 30%를 팔더라고요. 음, 예, 이런 초고변동성 자산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팔지 않고 계속 모아가도 되는 거죠. 적립식으로. 근데 이제 변동성이 큰 것들은 적절하게 팔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이 없잖아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근데 이제 30%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그게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걸 다 파는 게 아니라 뭐 30%에서 한 50% 정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내가 이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뭐 더 적게는 한 30%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용을 하는 건데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을 좀 굴려야 그 10% 20% 수익이 났을 때 내가 신경 쓰고 그리고 시간도 투입한 거 대비 이제 내 어떻게 보면 노동의 대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대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직장인 분들 다니시고 야근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건 거의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제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을 굉장히 적게 하시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그냥 적립식 투자로 모아가시거나 아니면은 나스닥, S&P, 뭐 반도체 요 정도를 계속 월 적립식 투자로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뭐 연애에 한 15%에서 25%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 한 1억 정도를 비트코인에 처음 투자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게 가이드라인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금융 포트폴리오를 하나도 안 갖고 있고 그 아니, 뭐 1억이 주식은 좀 가지고 있다고 치고 네. 한 1억 정도로 비트코인을 시작해보고자 한다 하시는 분께 좀 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비트코인을 너무 지금 사기 시작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공부가 거의 안 돼 있으셨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요. 지금부터 뭐 한 연말까지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매일이 됐든 매주가 됐든 매월이 됐든 그 1억이면 한 500만 원 되겠네요. 그 500만 원을 뭐 5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렇게 적립식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5%에서 뭐 10%로 늘리는 거는 이제 한번 투자해 보시면서 느끼시면서 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부도 좀 돼 있고 현금이 1억이 있는데 500만 원 투자는 좀 적지 않나요? 공부가 좀 돼 있다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비중을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비중이 아무리 못해도 제가 이제 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거의 50% 앞뒤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저도 지금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저도 맞은 거잖아요. 물론 일부 레버리지 물량을 운 좋게도 한 10만 달러 부근에서 매도를 하면서 다 이제 순수하게 현물로 갖고 있으니까 제가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있으니까 뭐 미국 주식도 사고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맞춰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하락장이 오면서 한 7, 8개월 동안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그 특히나 이제 뭐 5%도 아니고 5%만 들어가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절대 과신하면 안 되고 보수적으로 그냥 적게 시작하시는 걸 우선 강추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 20% 늘려가는 거는 정말로 이제 본인의 그 그릇에 맞게 투자를 하셔라.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위험하고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비트코인 뭐 사이클상으로 올해 한 10월, 11월 정도가 최저점을 찍을 거라고 예측은 되긴 하지만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음, 사람들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바로 급등하거나 뭐 하지 않거든요, 사실. 바닥을 찍은 다음에 그 부근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머무르잖아요. 거의 뭐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거기에 그냥 그 부근에서 머무르는데, 근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급등하는 거 맛보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의 모습? 만약에 9월 달, 10월 달 이후에, 그때 만약에 상승이 온다면, 그때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저도 제가 이제 지난 하락장부터 저도 매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이 15,000달러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이 15,000달러가 이제 한 2022년 제 기억에
연말이었어요. 그리고 11월 23년 정도 초, 됐던 것 같아요. 예, 11월. 그리고 23년 초까지도 거의 가격이 비슷비슷했습니다. 이때. 근데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가격이 떴는데 이때 이제 보면은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서 2만 3천만 와도 50% 이상 이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확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저점만 잘 잡으면은 꽤 괜찮은 수익률을 금방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사이에 지금 6배, 7배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11월이라고 했을 때 11월에 이제 15,000을 찍었다고 했을 때 요 조정 나오기 전에 요때쯤이라고 하면은 이때가 30만이거든요. 그럼 이때가 지금 4월인데 11월에 들어가서 4월이니까 12, 1, 2, 3, 4, 5개월이거든요. 5개월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뭐 2배까지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저도 이번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패턴대로 가면 뭐 8월에서 12월 정도? 그때 어디서 이제 저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에서 만약에 내가 저점을 잡는다면은 거기서 5개월이니까 27년도 빠르면 1월, 늦어도 뭐 한 4월 정도? 그 안에 한 50% 성장은 맛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격을 1억이라고 한다고 치면, 1억에서 50% 오르는 게 아니라 30% 빠진 다음에 50% 그렇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맞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8월에서 12월에 저점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전제로 그거 저점을 기반으로 한 바닥에서 50% 정도 반등은 그 정도 기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산 가격은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비트코인의 신이 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살아와도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4만 5천까지 빠지면 그죠? 그러면은 지금 6만 3천에서 50%가 오르면은 9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9만 5천 정도. 근데 4만 5천이라고 하면 50%면 한 6만 5천에서 7만만 가도 50%가 오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요거 타이밍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23년에 웅달님을 처음 만났었잖아요. 그때는 저도 웅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2022년, 23년에는 그래, 언제든지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23년 웅달님을 만나고 오히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네. 그때 웅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비트코인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나? 더 빠지나? 어차피 사봤자 뭐 한두 개밖에 차이 안 나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되게 쇼크를 먹었거든요. 저는 네. 하락이 오면 사고, 안 오면 좀 조심해서 사야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웅달님은 그때 엄청 과감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와 지금의 비트코인 투자관이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때랑 지금은 이제 많이 다른 게요. 그때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적었죠. 상대적으로. 음. 저는 이때 올라오면서도 계속 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른 각각 관련된 것들도 이제 많이 비중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고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이 다음 사이클에 올라가면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그래도 모아가는 시기고 가격도 워낙 쌌잖아요. 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봉현이 형님이랑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22년, 23년 때 엄청 표정이 밝았대요. 어떻게 그 막 빠져도 막 되게 밝았대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기억을 못 했는데 그렇게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갖고 있는 양이나 금액이 좀 달라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좀 이제 이게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극단적인 좀 비유를 들면은 뭐 1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포트폴리오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1조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같을 수가 없고 뭐 1조를 갖게 되면 진짜 뭐 채권도 담고 금도 담고 은도 담고 막 구리도 담고 별걸 다 담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다변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의 다변화 그리고 포트의 안정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웅달님이 이번에는 좀 비트코인 일부 매도를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네. 처음 스타트는 얼마 정도 금액으로 보고 있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0.001개라도 매도하는 음,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뭐 큰 틀에서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딱 그 매도하는 시점에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3억? 예, 3억 음. 정도니까 20만 달러?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차근차근 조금 매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딱 10% 남기고 2억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10% 남기고 네, 1억 8천에서 상승이 멈췄잖아요. 이번에도 네. 3억 생각하고 있으면 10%좀 일찍 하는 건 어떨까요? 한 2억 7천부터 하면 어떨까요? 아, 근데 2억 7천은 너무 좀 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들었을 때는. 조금만 팔면 되잖아요. 정말 조금만.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진짜 뭐 0점 뭐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파는 걸로 해서 예, 좀 팔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에서 그러니까 한 2029년, 30년 뭐 이때 최고점이 온다고 치면 그래도 적어도 3억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그 대강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률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한 4배에서 7배 정도? 그 음. 정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4배면은 이제 만약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5만 불이다. 그러면 한 20만 불 되는 거죠. 그다음에 7배다. 그러면은 한 35만 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한 20만 불 이상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좀 유동성이 목마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저는. 네. 엔비디아도 실적 이렇게 잘 나오고 메모리도 실적 이렇게 잘 나왔는데 없는 돈에 좀 돌려막기 느낌으로 좀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유동성이 앞으로 시장을 좀 많이 좌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유동성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전쟁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좀 깊어 보이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또 미국이 이란 공격하고 이란도 뭐 좀 사이가 안 좋고 휴전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쟁 이슈는 더 이상은 영향을 별로 안 끼칠 거다. 그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전쟁과 앞으로 주식 시장 뭐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그 MOU 체결되고 서로가 이제 공격하지 않고 그런 시점이었고요. 근데 음, 이제는 진짜 폭격을 또 다시 했죠. 그래서 이때는 또 그때와 다른 거죠. 네, 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실제로 그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한번 네,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단기로 급등했다가 조금 조정받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에서 확 올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정말로 강력한 이슈가 나오면은 또 시장에 큰 변동을 주는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대한민국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국보다는. 네, 그 중동에서의 한 7, 80%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조금만 아직 뭐 그렇게까지 염려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실제로 우리가 모든 정신이 반도체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스닥이나 지금 나스닥이 한 3, 4% 빠졌고요.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그다음에 S&P 500도 지금 1%도 안 돼요. 하락폭이. 뭐 1%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찍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락이 너무 작아요. 근데 사실 S&P 500이랑 나스닥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5%에서 10% 정도의 하락은 그냥 1년에 몇 번씩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공기 잘못 들이마셨을 때 헛기침하는 거, 장기침하는 정도로 언제든지 그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지금 7,200이 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의 20에서 30%대 하락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S&P 500이랑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심지어 그게 뭐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체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비체계적인 그러니까 5%, 10%의 이런 약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해도
반도체가 크게 또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웅달님이 비트코인 뭐 한 어쩌면 5만 달러까지 빠질지도 모른다에 전쟁이 영향을 크게 끼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근데 전쟁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냐면 결국은 물가 같아요. 인플레이션.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 뭐 금리 동결, 아니면 뭐 매파적 발언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그런 유동성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적 압박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의. 그렇게 되면은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